안녕하세요. 정재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코인을 통해서 다단계처럼 투자자를 모집하는 코인 다단계 조직 그리고 그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A씨는 코인 다단계 조직의 중간 책임자입니다. 사람들을 모집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여기서 코인 다단계 조직이란 코인을 발행을 하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상장하는 과정 중에서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투자 금원의 얼마를 수익금으로 수취하는 형태의 조직을 말합니다. A씨는 코인 외에 여러 다단계 조직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조직 회화의 하부 조직원들이 투자자들을 모집해 왔습니다. A씨는 투자금의 몇 %를 수익금으로 가져가는데요. 그 코인은 사실 스캠, 사기 코인이었고 결국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법적으로 A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울 것인가,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도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권도영이라는 루나코인 사기 사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요. 일단 A에 대한 책임을 논하기 전에 코인 발행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검찰에서 코인 사기 행위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계속 기소를 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루나코인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떤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통상 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금융당국과 검찰의 오래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조항을 바탕으로 기소를 하고 있죠. 그런데 코인이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법원의 아직까지의 판례로 보입니다. 물론 명확한 대법원 판결은 없습니다. 대법원이 2023년 11월 28일 날 선고한 2012도 4230 판결은 회원들이 돈을 입금하면 그 비율로 환산한 전자화폐를 적립시킨 사건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코인이 증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권도영 씨 역시 미국이 아닌 한국행을 바라고 있습니다. 형량을 미국보다 훨씬 더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권도영 씨가 형량을 저울질하는 중심에는 코인을 증권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코인의 증권성 판단이라는 이슈가 있는데 미국 법원은 테나와 루나를 증권으로 판단했습니다. 미국 검찰은 그를 증권 사기를 비롯한 총 8가지 혐의로 기소를 한 상태고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역시 권 씨를 증권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하지만 국내 법원은 아직까지 미국과 달리 코인의 증권성을 인정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코인의 증권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권 씨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루나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돼야 되는데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권 씨는 일반 사기 혐의로만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A씨에 대한 사기 등 형사적 책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보면 법리적으로 보면 A씨는 그 사기 범행에 관여한 공범으로 분류됩니다. 주범은 코인을 발행하고 백서를 만들고 투자 계획을 만들고 A씨를 비롯한 여러 투자 모집책들을 모집했던 사람에게 있고, 투자 모집책 중 하나였던 A씨는 중간 지위에 있는 공범이죠. A씨에 대한 책임은 공범의 역할을 어느 정도 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와 같은 중간 책임자에 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갈립니다. 관여 정도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많은 금액을 모집했느냐, 그리고 자기가 얼만큼 돈을 가져갔느냐, 여기에 따라 달리게 되죠. 이 코인에 대한 기획, 그리고 사업계획, 실행 과정에서 회의에 참석했는지, 주범과 얼마나 의사소통을 했는지, 그리고 하부 조직원이나 투자자들에게 별도의 사업 설명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A씨는 해당 코인의 개발, 기획, 사업화, 그리고 투자자 모집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A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원래 다단계 판매 조직을 동원해서 투자자를 모집한 건 맞는데 최초에 코인을 개발하고 기획하고 사업화하고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수취한 금액 역시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A씨의 이런 지위를 계속 설파를 했죠. 주범이 어떤 식으로 코인을 개발하는지 알 수가 없었고, 코인이 진짜 코인인 것으로 생각해서 자기 역시 코인에 투자를 했었다. 그리고 하부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투자성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말을 했지만 이게 사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또 사실이었고요. 관련된 증거까지 제출했습니다. 단순 중간 책임자라면 책임이 경감됩니다. 그래서 그 지위가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카톡 메시지, 녹취 파일, 자신이 했던 하부 조직원과의 대화 내용, 상부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에 대한 인식 여부까지도 잘 분석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A씨와 다르겠지만 비슷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는 뭐 유명한 사람으로 임창정 씨가 있을 수 있죠. 언론에서는 사기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가 된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임창정 씨를 뭐 체포한다든지 구속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없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임창정 씨가 사기 사건에 직접 연루돼 있는 증거를 확보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임창정 씨가 그게 사기 사건인지 알고 지인이나 관련된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했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임창정 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투자자를 모집하고 관련된 자금을 모을 때는 투자 대상이었던 상품이나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사기성이 농후한 것이었다면 투자를 권유했던 사람이 책임을 피하는 것은 사기성을 몰랐다, 사기성을 알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고 거기에 대해서 나도 믿고 투자를 했는데 제대로 된 보상이나 이런 걸 못 받았다, 피해자다, 아는 사람에게 호의적으로 투자를 권유했다,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 맞겠죠. 실제의 사건이라면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객관적 증거가 배치되는 변론이라면 그렇게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A씨는 수사 단계에서 약식 명령, 벌금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한 변호인 역할이 A씨의 역할을 숨기거나 한 게 아니고 A씨가 했던 실제 있는 사실 그대로 증거를 취합하고 필요한 증거들을 검찰에 그리고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어차피 이 사람들이 모집도 했고 돈도 가져갔기 때문에 최상범으로 보고 있었는데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그 사람의 지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부각시켜서 균형감 있게 사건을 보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변호인의 역할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혹시 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관련된 비슷한 사건을 겪고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